계절이란 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정함이 깨지는 거예요.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날이 10월 11일이에요. 10월 11일이면 가을일까요? 가을이 아닐까요? 사람은 가을이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상학적으로 지금은요, 가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란 건 뭐냐면 평균 기온 20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언제가 가을의 시작점이라고 하냐? 20도 밑으로 평균 기온이 떨어져서 9일 연속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날을 가을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가을은 9월 29일에 시작했어요. 제 경험에 기억에 올해 평균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져서 9일 연속된 적이 아직 없었어요.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에도 에어컨 켜고 있잖아요. 달력상 왠지 모르게 긴팔을 입어야 될 것 같아, 긴 바지 입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가을이라 느끼지만 사실은 가을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를 예전처럼 짐작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어 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봄과 가을은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일제강점기랑 지금 비교해 보잖아요. 한 20일 줄었어요. 그 다음에 시원한 가을, 한 3, 4일 줄었어요. 더운 여름, 한 20여일 늘었고요. 따뜻한 봄, 한 6일 늘었습니다. 춥고 시원한 건 줄었고, 덥고 따뜻한 건 늘었다. 그거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아생전 가장 시원한 해라고 그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친구들이 2015년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에요. 2015년에 태어나서 2021년까지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학교를 가죠. 근데 그 7년이 어떤 7년이냐면 그때까지 2021년까지 호모사피엔스가 경험해본 가장 뜨거운 7년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인간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뜨거운 7년을 살다가 학교 간 애들이에요. 또 그중에 3년은 마스크 쓰고 살았어요. 중반에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만나면 꼭 껴안아줘야 돼요. 언니 왜 이래요? 오빠 왜 이래도 꼭 껴안아줘야 돼요. 왜?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이거든. 왜? 인간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뜨거운 7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걔네들이 살았던 7년이 가장 뜨거운 7년이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아니죠. 걔네들 입장에서는요, 아마 가장 시원한 몇 년 중에 한 년일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장담하건대요. 2024년 여러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5년 또는 시원한 10년 중에 한 해일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거지만 나중에 기억할 거예요. 야, 2024년 우리가 어디 놀러 갔었잖아. 그때 정말 시원하지 않았니? 몇 년만 지나면 그 얘기 하게 될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요? 아예 무서울 거 없어요. 에어컨 틀면 된다니까요. 지금 최근에 들은 게 요즘 수컷 거북이가 안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날이 너무 따뜻해져서. 알을 품을 때 모래의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온도면 수컷이나 암컷 다른 성이 나오게 돼요. 최근에는 그 종은 우리의 온도에서 더워서 암컷만 태어나는 종이고 종의 한쪽으로 편중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종 하나가 멸종이 실시간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어떤 거냐면 기후가 이거 더워지는가? 겨우 더워져서 문제가 아니에요. 더워지면 에어컨 틀면 되죠.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기후가 급격하게 빨리 변하면 생태계가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히는 게 달라졌어요. 남쪽에 잡힌 게 북쪽으로 올라와요. 근데 상관없어요. 남쪽에 잡던 걸 북쪽 가서 잡으면 되죠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곤충들도 옮겨왔습니다. 자기 온도에 맞춰서 옮겨왔어요. 곤충은 옮겨왔는데 곤충의 먹이 식물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곤충의 먹이 식물들은 사람들이 옮겨 심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곤충의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멸종도 되겠죠. 근데 곤충의 개체 수가 적어지면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의 곡식들, 과일들이 수분이 잘 안 되니까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온도는 오르락 내리락 했어. 이산화탄소 오르락 내리락 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이에요. 최근 한 수십만 년 동안 보면 이산화탄소 양은 200ppm에서 300ppm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온도도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근데 지금의 최근에는 한 100년 사이에 200ppm, 400ppm까지 돼버린 거예요. 200, 300에 왔다 갔다 했는데 400을 넘어온 거예요.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정도 생태계에 다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충분히 예가 있죠. 우리가 갑자기 농사를 짓게 된 게 10,000년 전이거든요. 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예요. 머리가 하나도 커지지 않았어. 29만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삶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10,0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4, 5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가 돼요. 그러면서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만들어졌죠. 자, 10,000년에 4도 올랐어요. 최근에 100년에 1도가 올랐다 해봐요.
1도보다 4도가 훨씬 크죠. 하지만 속도가 문제예요. 만년에 4도 올라간 속도를 시속 100km로 한다면 100년에 1도 올라간 것은 시속 2500km예요. 우리가 100km를 쫙 운전하고 있으면 뒷좌석에 타 있는 아이들이 경치 구경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속 2500km를 왱 달려보세요. 경치 못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전보다 속도가 25배 빠른 거잖아요. 이제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인간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급격한 기온 상승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구온난화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들었거든요. 예. 지금 당장 저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어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워밍 이럴 때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온난화 그러면 분위기가 좋잖아. 훈훈하고 쟤는 참 온실에 화초처럼 잘 자랐네. 좋은 느낌이에요. 아유 새로 오신 과장님 참 성격이 온화하시지 않아? 좋은 거예요. 온난화. 근데 글로벌 워밍에 온난화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가열화입니다. 온난화라고 쓰는 나라 별 세대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하면 일본 정도일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식량 문제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더워졌다고 더워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에어컨 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 기후 이상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이 기후 이상이 생기지 않았고 산업혁명 전의 기후라 한다면 지금의 농업 기술로는 지금보다 약 21% 정도의 농업 생산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적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맞죠.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1도 오를 때마다 옥수수는 7%, 밀은 5%, 벼는 3%씩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식량 작업도가 되게 낮은 나라예요. 식량 작업도 한 42% 됩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는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사오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올해 초에 인도 정부가 인도 농민들에게 밀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게요 역사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져봐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7년에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2010년에 중동의 봄. 그때 왜 하필은 그럴 때 세상이 막 뒤바뀔까? 아라비아 쪽에 중동에 보면 독재자 밑에서 잘 살았어 수십 년 동안. 근데 왜 한두 해 사이에 중동이 싹 바뀌잖아요. 다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전에 두 해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여름에 폭염이 듭니다. 여름에 폭염이 드니까 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밀은 선선해 잘 되거든요. 밀 농사를 망쳐요. 망쳤다 가지고 반타작한 게 아니에요. 겨우 15% 줄었습니다. 겨우 15% 줄었지만 중동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밀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도 내가 독재자 밑에서 잘 살았지만 안 먹고는 못 살지 하고 약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후가 바뀐다면 우리는 더워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문제에 봉착할 거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 생산이 작은 나라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경제력을 강하고 군사력을 강한 나라 특징이 뭐냐면 다 농업 강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되게 취약한 나라예요. 식량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 때문에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기후 문제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되는 거죠. 강대국과 약소국은 그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식량에 대해서. 그렇죠. 강대국이 어느 날 식량을 무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 1.5도 평균이 오른다 하더라도 더워지는 적이 있고 추워진 적이 있어요. 홍수 나는 데 있고 가뭄이 드는 데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2년 전 겨울에 갑자기 가스값이 확 올랐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스값이 확 오르니까 우리나라에 21만 가구가 난방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평균 한 가구가 2.5명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1.5명입니다. 저소득층이 누구예요? 다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1만 가구가 난방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40대, 50대에서 자녀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 난방을 못한 게 아니에요. 다 혼자 살든지 부부만 사는 노인들이 난방을 못한 거예요. 난방하지 못하고 이불 돌돌 쌓아매고 겨우 겨울을 버티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 해, 두 해는 사람들이 참아놨지만 그 다음에 참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겨울만 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추위에 오돌돌돌 떨면서 자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너무 더워. 그랬을 때 부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원한 데로 여행 가버려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계층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난 이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대피소, 혹한 대피소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어서 이리 오세요, 이리 와서 피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모시고 와서 집에다 에어컨을 못 달아드리지만 여기 와서 일단 이 더위를 피하세요. 그런 게 필요하죠. 제가 어디 지방에 공무원들한테 강연을 갔더니 복지를 다루는 공무원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후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딱 뭐냐면 기후가 복지다예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지 수요가 생길 건가. 이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의 예산과 어떤 만큼의 사람이 필요할까를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변화를 갖다가 예측하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기후 위기를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못 막았던 거를 이제 와서 막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골든 타임이란 게 있나요? 온도가 2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2도가 되면 옛날에는 햇빛이 딱 반사돼서 나갔잖아요. 반사되는 양이 줄고 그대로 지구의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더 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롤러코스터 생각하면 돼요.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차곡차곡 해서 기어 걸고 전기로 꼭대기까지 올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꼭대기부터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끝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울 수가 없어요, 중간에. 끝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끝까지 2도가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 2도가 되는 순간 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 기후정상회의에 갔을 때 그때 정한 게 2도에서 막자. 과학자들 생각해 보니까 야 2도에서 막다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2017년에 영종도에서 다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다가 1.5도에서 막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최근에 1년을 보면 산업화위에 1.64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과학자들 아직 1.5도를 넘었다고 선언하지 않아요. 최소한 3년 평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2027년 되면 1.5도 넘었다고 선언하겠죠. 그렇다면 2도 돼서 금방 망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요. 한 7, 8년 사이에 과학과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1.5도 못 막으면 1.6도, 1.7도, 1.8도에서 막으면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어. 뭐가 없어. 의지만 없는 거야. 우리가 의지 투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정 급하면 하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보니까 의지를 키우는 게 문제인 거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골든타임 7년 남았죠. 골든타임 7년 남았고요. 100년 동안 이대로 가면 우리 끝이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다. 우리가 왜 그러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쓸 때 석탄 화력 발전이 많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많을까요? 2025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 화력 발전을 초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석유와 석탄을 안 떼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인도가 확보한 태양광 발전이요. 13.2기가와트인가 그래요. 13.1기가와트인가. 그게 얼마큼이냐면 우리나라 원발전 1기가 1기가와트예요. 원자력 발전소 13개만큼을 6개월 동안에 확보한 거예요. 태양광으로. 인도가 갑자기 무슨 지구의 기후가 걱정돼서 했을까요? 아니죠. 인도 15억 명, 중국 15억 명, 30억 명이 최근에 정말로 경제 개발 엄청나게 하면서 시장도 커졌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극적으로 높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에너지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태양광과 풍력이야. 거기다 제일 싸. 우리 걱정해야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제일 뒤에 있는 나라예요. 아시아 평균보다 적고 인도보다도 적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 걱정을 위해서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에너지 전환하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 지금 조별 과제를 의외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그게 돈이 되거든. 신재생이 훨씬 싸고 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조별 과제가 아니라 이제 너도 나도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조별 과제인 양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이러다 F 맞아요. 가끔 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신재생은 좋지만 태양광, 풍력에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유리하지 않잖아요. 불리하잖아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독일하고 비교해봐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하고 독일의 가장 남쪽하고 비교하면요. 어디가 더 위도가 높을까요? 독일이 더 위에 있습니다. 독일의 햇빛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햇빛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햇빛이 훨씬 좋죠.
거기다가 그 바람은 독일은 북쪽밖에 바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요. 잘 불어요. 특히 해상 풍력 발전하기에 독일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뻘이 서해안에 얼마나 넘어갈까요? 그 얕은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넓게 있잖아요. 건설하기도 제일 싸게 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입지적으로도 가장 유리한 나라예요. 거기다 딴 나라의 해상 풍력 발전기 파는 거 다 누가 팔아요? 우리나라가 늘 마트 건설해 줬잖아요. 기술도 있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하고 우리나라 사실 돈도 있는 나라거든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순식간에 하자 맘먹으면요 금방 쫓아갑니다. 왜? 당장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에너지 전환을 해야지만 우리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래야도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투자할 기회 있으면 그쪽에 투자해 놓으세요. 금방 반드시 돈 봅니다. 실제로 중요한 기업들은 ESG에 정말 관심 많더라고요. 왜 관심 많을까? 그들이 지구가 걱정돼서가 아니에요.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요. 계속 투자를 많이 받고 이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판도가 그런 거예요. 너네 ESG 어떻게 하겠어? 다 평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각 은행에서도 너네 그 계획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평가하고서 여기다 너 투자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할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누구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안 하겠어. 그럼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기업은. 이제는 내 기업이 살아남겠어. 기업이 무슨 지구를 위해서 움직이겠어요. 기업은 목표가 하나에 오로지 하나의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윤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기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기업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2014년, 2015년 이때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3만 년 전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판도라 바이러스, 몰리 바이러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바이러스가 실제로 작동한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아메바에 넣어봤어. 근데 아메바가 감염되는 거예요. 3만 년 전 바이러스도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우리 몰랐어. 모르는 바이러스인데 그 3만 년 전 빙하 속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해봤더니 살짝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해인 2016년에 그러니까 일부러 꺼내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버렸어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이제 거기서 바이러스, 뭐 탄저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에 그 빙하가 녹아서 나온 탄저균의 술록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탄저균에 감염돼서 거기 시베리아에 무슨 탄저균이 있어요. 추운데 거기에 뭐 균 걱정도 안 하는 데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겠죠. 그 지역에. 근데 나온 거예요. 사람도 전명 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걱정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베리아가 점점 물렁물렁해지기 시작해요. 얘는 단단한 얼음이었는데 물들이 녹아나가서 그다음 집들도 어때요? 얼음 위에 세워놨는데 한쪽 녹으니까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2년에 이번엔 48,500년 동안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 가만히 있었던 바이러스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영구 동토층이요. 북반구의 육지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요번에 2022년에는 48,50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7종의 바이러스를 찾아냈어요. 근데 7종의 바이러스가 활동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메바에다 줘봤어. 아메바가 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구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옛날 생명체들만 경험했고 뭐 매머드 이런 친구들이 경험했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감염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바이러스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바이러스니까 전에 코로나처럼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었죠.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긴다면 박쥐 같은 동물들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전 지구 사람들이 다 비행기 안 타면서 없을 정도로 많이 이동하고 하루면 바이러스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미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 같은 경우 끊임없이 계속 자기가 돌연변이를 일으켰잖아요. 딱 우리가 백신 만들었는데 그새 또 돌연변이 나고 그래서 계속 백신을 바꿔서 여러 번 맞아야 했죠. 물론 우리도 그래도 또 견뎌낼 걸 생각해요. 노벨 생리학상 등등의 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백신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10년 걸렸고 수십 년 걸렸는데 저번에 1년 안에 몇 가지씩 나오고 했잖아요. 사실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학과 비해서 우리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건 버틸 수가 있는데 근데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해했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경제 다 같이 망할 수 없으니까 사회의 공적 자금을 막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 올라서 미국에서 햄버거 하나 먹어도 5만 원씩 들어야 되고 뭐 일할 사람들 구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이제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경제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 많은 생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말 다음에 또 다른 거 생기겠지. 근데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야. 거기다가 왜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땅속에 파묻혀 있던 게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 우리는 더욱더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필요하고 더욱더 많은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더욱더 많은 R&D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죠. 새로운 게 반드시 올 거죠. 반드시 오는데 이제 뭐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제 사회 경제도 또 돌아갈 체계들을 연습을 해서 저번보다는 더 혼란스럽겠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계속 지어야 되고 코로나 시절에도 돈 번 사람은 돈 벌었잖아요.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근데 항상 문제는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해질 거다. 이대로 가면 2150년의 지구에는 인류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빨라야 뭐 2500년, 많으면 뭐 3500년, 4500년, 1000년, 2000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의 기온 변화, 특히 18개월 동안의 기온 변화는 너무 빨라요. 2022년 봄부터 올해 한 여름까지 1년 반 정도. 예전에 온도가 뭐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해수온이나 뭐 기온이나 딱 오르잖아. 조금씩 오르잖아. 그러니까 오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에보다 조금씩 오르겠지. 최근에 18개월은 쭉 오르는 거에서 당연히 오르는 건데 점프를 했어요.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왜 기온이 이렇게 높았어? 이산화탄소 많고 엘니뇨도 많아졌잖아. 거기다가 해수온이 더워졌어. 해수온이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는지는 과학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빙하가 녹았으면 해수면이 약간 더 시원해져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대서양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냐면 대서양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서양은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따뜻한 물이 위쪽으로 가고 위쪽에서 이렇게 차가운 물이 밑으로 쫙 내려가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은 밀도가 낮고 차가운 물은 밀도가 높잖아요. 계속 순환이 위에서부터 가고 내려서 쭉 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극 지역에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바닷물은 소금물이잖아요. 근데 빙하는 맹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물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에 바닷물의 밀도가 낮아진 거예요. 소금물은 밀도가 높고 밀도가 낮으니까 내려가지가 없는 거예요. 딴 바닷물인데 그 찬물이 빨리 내려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밀도가 높으니까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해서 대서양의 해류가 멈췄다 얘기하는데 멈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느슨해져 버렸어요. 정신을 좀 빨리 가서 열이 가고 열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더운데 계속 더우고 추운데 계속 추울 수밖에 없는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인 게 빙하들이 녹아서 소금물의 밀도가 낮아져서 그런 거지. 한 가지 해석일 뿐인 거죠. 사실은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1도 높아졌다고 전 세계가 1도만큼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1.1도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4도가 더워진다고 해봐요. 지구 평균 기온이. 그러면 4도가 더워지면 최고 기온은 5.1도가 올라요. 그런데 폭염 발생 빈도는 39.2배가 되는 겁니다. 1년에 10일 동안 폭염이었어. 산업혁명 전에. 그렇다면 39.2배가 늘어가면 얼마예요? 390일이네. 1년 내내 더워서 우리 휴가 가야 될 만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작물들이 자랄 수 있나요? 그 온도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갈 때보다 뭐 더워서 죽는 게 아니라 폭염 발생 빈도, 홍수, 강수량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도만 되더라도 도시인 가운데 약 3억 명이 먹을 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시인 가운데 2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온도가 급격하게 온다 그랬잖아요. 2도가 되면 3, 4도가 그냥 금방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그러니까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더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식량 문제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자연사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멸종하는지, 멸종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있을 거야. 저 생명은 왜 멸종했을까? 아니 3억 년 동안 고생대 바다에 바글바글 됐던 사물충이 왜 멸종했을까? 그들의 멸종으로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할까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똑같더라니까요. 다 기후 때문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기후 변화가 생기니까 멸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음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얼음덩어리인데 왜 생명이 멸종할까요? 그 당시 모든 생명 바다에만 살고 있었거든요. 그 바다로 내려가야 될 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육상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왜 바다 생명체
생명체는 깊이 200m의 대륙붕에 거의 다 살고 있는데 대륙붕의 깊이가 낮아진 거예요. 30평짜리 아파트 10명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5평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못 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멸종이었어요. 두 번째 대멸종 때는요. 화산 터지고 운석 부딪히고 난리 났어요. 세 번째 대멸종 때 대륙이 합쳐지면서 살기 좋은 해안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딱 붙은데 생각해봐요. 바닷가는 원래 살기 좋은데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때도 많은데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은 늘어나고 산소 농도 떨어지고 화산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바뀌거든요. 바뀌자마자 똑같이 네 번째 대멸종 오면서 이제 공룡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다가 공룡이 멸종한 게 다섯 번째 대멸종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공룡이 운석에 부딪혀서 멸종하잖아요. 운석에 부딪혀서 멸종한 게 뭐냐면 운석이 꽝 부딪히니까 열폭풍 나고 쓰나미가 나요. 그것 때문에 이미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30분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공룡들이 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이제 지진이 나면서 전 세계에 지진이 나고 화산 터지면서 기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대멸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대멸종을 보면 다 자연적인 이유로 일어나는데 화산이 터진지 운석이 부딪힌지 그 결과로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대기 산소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4, 5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해요. 그 당시 다섯 번의 대멸종 때 그 당시 살던 생명체는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화산 터진 걸 뭐 자기 막았겠어요? 운석이 대륙 합쳐진 막겠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편해요. 지금 우리 여섯 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잖아요.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인간이에요. 너무 편한 거지 이제. 우리라고 화산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석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운석 말고 대륙이 합쳐지는 거 우리 막지 못해요. 화산 터지는 거 막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 때문에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우리만 변하면 돼요. 우리만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처럼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은데요. 우린 희망이 있어요. 다섯 차례 대멸종 그 생명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속수무책이었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인류도 언젠가 멸종하겠죠. 근데 자연사에서 보면 사람 같은 생명체는 한 100만 년은 존재해야 정상적인 생명체예요. 호모사피엔스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0만 년은 더 있는 게 평범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안 됐는데 짧으면 뭐 몇백 년, 길어야 만 년이면 70만 년 일찍 죽는 거잖아요. 멸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인류가 보통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우주에게 야, 네 나이가 137억 년이야 알려준 거예요.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그것도 동네마다 다르게 이쁜 이름을 정해줬어요. 인간이 없었으면 꽃도 예뻐본 적이 없어요. 꽃이 예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꽃에 가서 야, 너 좀 이쁘구나 고백해줘야 이쁜 거잖아요. 갑자기 인간이 사라지잖아요. 우주는 자기 나를 잃어버립니다. 동물과 식물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꽃도 예쁘지 못합니다. 꽃을 위해서도 지구와 자연을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도 좀 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만 년 더 남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30만 년 만에 무너지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지구에서도. 조금 살아남자. 거기다가 우리는 충분히 인간에 의해서 한 거고 자연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그 방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 생각합니다. 내가 2150년 얘기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부터 탱자하면서 계속 갔을 때 그런 거지. 지금은 우리가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세계는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변하고 있는 거지 세계는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중국과 인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장서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질타 받을 거야. 너네 뭐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인간 없는 지구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 없는 지구, 인간 없는 자연, 인간 없는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인간이 멸종하고 나면 어떤 생명이 생길까요? 나는 궁금하지 않아. 내가 없는데 그 다음 무슨 생명체인데 뭔가 뭐 상관이야. 전혀 그 궁금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은 내가 있는 지구, 내가 있는 우주인 거지. 내가 인간이 없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버텨내야죠. 인간 없는 자연이 정말로 아름다웠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동시에 우리는 지구를 버리고 다른 살 길을 도모하고도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지. 뭐 몇 퍼센트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저는 뭐 화성 이주 가는 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달 먼저 가겠죠. 이제 달 이주 성공해야 돼요. 왜냐면 달까지는 빛의 속도로 1.3초밖에 안 걸려요. 똑딱뚝 하면 달에 가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가까울 때도 3분 2초가 걸려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갔다가 우리 화성 가는 표 많이 팔았거든요. 그거 다 편도표예요. 못 들어가. 왜냐면 화성까지 가려면 연료를 많이 싣고 가죠. 대부분 연료예요. 연료를 싣고 출발해요. 화성까지 갔어. 돌아올 연료가 있었잖아요. 돌아올 연료까지 싣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표를 파는 건 뭐예요? 화성의 이주에 대한 꿈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진 않더라도 내가 가겠다고 표를 샀겠어요. 이거 한번 다들 연구하는데 한번 해보자 했던 거죠. 테라포밍이라 합니다. 테라포밍. 테라가 땅이란 뜻이에요. 땅. 지구. 테라포밍. 그러니까 지구처럼 만든다. 화성을 지구와 행성 개조를 하자는 거예요. 영화 마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마스. 근데 그 시작이 옛날에 칼 세이건이 논문을 썼는데 금성을 갖다가 금성에 가서 살자고 하게요. 근데 금성이 지구와 크기도 비슷하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금성이 뭐 평균 기온이 한 477도 되고 가면 황산비 내리고 90기압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무리 단열 잘하고 내려도 90기압이 되면 90기압 900m 압력이 그냥 다 짜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요. 지구는 이렇게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잖아. 한가운데 내핵, 그 다음에 외핵, 멘틀, 지각이 있어요. 내핵과 외핵은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원소가 밑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웁니다. 금속 주변에 금속을 막 돌리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요. 태양에선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들이 와요. 그 우주 입자들은 생명의 분자들 다 쪼개버려요. 물, DNA, RNA, 단백질을 다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에요. 지구에 자기장이 딱 있으니까 태양은 다 쳐내는 거죠. 만약에 갑자기 자기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는. 지금 갑자기 자기가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낮에는 신라고분 같은 집에서 살다가 숨어 살다가 밤에만 활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벌레, 미생물, 식물, 동물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걔네들 사라지고 결국 우리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을 위한 기술 연구들이 뭐 한두 달에 하나씩은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아이디어 기발해요. 뭐 어떻게 금속을 뿌려서 온도를 확 올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북쪽과 남쪽이면 물이 있대. 그럼 그 얼음이 있으니까 얼음 녹여서 써. 그 다음에 땅속에 뭐 박혔는데 이산화탄소 어떻게 해주고 대기도 어떻게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처럼 이렇게 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캠프들 만들어서 살 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에는 앞으로 계속 살 수 없는 만큼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그쪽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시는 건 또 그렇죠. 절대로 투자금 회수하지 못합니다. 될 일 아니에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붐이 일었을 때 잠깐 내고 얼른 빼셔야지. 그걸 계속 장기 보유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대로 간다면 멸종은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좀 약간 의아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멸종이 내일 모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음 달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내년도 받아야 되고 내후년에 승진도 해야 돼요. 우리가 멸종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멸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2150년에 멸종된다. 2500년 멸종된다. 여러분 2150년까지 그 전까지는 이미 멸종 전에 다 살고 있잖아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 생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쯤에 멸종될 때 승진해서 뭐해? 멸종되기 전에 승진은 당장 내년 후에 내후년의 일이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난 사과나무 심겠어. 그 바보예요. 지구가 멸망한데 왜 사과나무를 심어요? 내일 멸망하면 하루라도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더 해서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한 번 더 만나보고 한 번 더 껴안아보고 같이 술 한잔 나눠야지. 근데 내일 멸종한다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데 내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저도 100년 몇백 년 후의 일이라면 지금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될 일이 차고도 넘치죠. 예전에는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 가능 발전하게. 그러니까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정했어요. 첫 번째가 빈곤 퇴치, 두 번째가 기하 종식, 세 번째가 깨끗함, 교육, 성평등, 양질의 교육 이런 거였어요. 변화가 13번째 목표였어요. 일단 우리 지속 가능 발전이 게 뭐예요? 계속 꾸준히 돈을 벌려잖아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굶고 가난한 사람이 얻게 해줘야 돼. 근데 기후 문제가 13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한다면 기후가 여전히 13개일까요? 저는 4번째, 5번째, 6번째 안에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나가야 되는데 지구 위기가 기후 걱정이야. 이거 살 방법이 없구나. 에이 뭐 하면 그 당장 한 2달 지나면요 전화 받기 시작합니다. 카드값 언제 내실래요? 그거 한번 당해보세요. 돕니다. 그러지 마세요. 관장님께 있어서 지구란? 내게 지구란 커다란 집 같아요. 이 집에는 인간이라는 구성원도 있고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 보면 성격도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인데 다 같이 살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집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이 약간 위기에 빠졌어요. 그 위기가 뭐냐? 집이 너무 더워진 거예요.
이 더워진 걸 어떻게 했어? 이 난방을 꺼야 돼. 난방을 좀 줄여야 되는 거야. 근데 누가 난방을 줄일 거야? 누가 줄이겠지 하고 다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각자 자기 방의 난방기를 좀 줄여놔야 집 자체가 조금 더 시원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돈을 벌면서 승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만 탈모는요, 되게 유전자에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에서 왔습니다. 왜 우리 몸에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있어 그러는데, 근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같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제는 네안데르탈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인류는 살아남은 거죠. 근데 네안데르탈과 호모사피엔스가 사랑을 많이 나눴어요. 그 유전자가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잖아요. 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다른 종으로 분류했었는데 이게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 섞여 있다는 뜻은 뭐예요? 서로 번식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종이란 거 뭐냐면 새끼가 새끼끼리는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사자와 당나귀와 말이 교미라면 노새가 나와요. 근데 노새는 다 나오지만 노새끼리는 교미를 못 하잖아요. 사자와 호랑이도 교미에서 새끼 나옵니다. 타이거 라이온 대화. 근데 타이거 라이온은 교미에서 새끼를 못 나오거든요. F2가 나올 수 있으면 같은 종인 거예요. 사람하고 네안데르탈은 그 수십만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다 갖고 있잖아요. 제 몸에도 아마 1에서 4% 정도의 유전자는 네안데르탈인일 거예요. 1%에서 4%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는데 0%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순수한 호모사피엔스예요. 순수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탈모, 비만, 당뇨 없어요. 그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탈모와 비만은 어쨌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던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가 등장했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불과 이제 몇만 년 난 그 막판에 네안데르탈인과 이제 사랑을 나눠서 서로 마주치면서 인구수도 늘고 마주치면서 정이 들어서 이제 그걸 갖게 됐죠. 도대체 네안데르탈인은 왜 그런 유전자가 있었을까? 되게 이점이 있었겠죠.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현생일보다 한 2배쯤 많은 칼로리를 필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수명도 짧고 우리보다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잔뜩 먹어놔야 되는 거예요. 뱃살 있잖아요. 뱃살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죠. 냉장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분을 뱃살에 충분히 쭉 해놔야지만 생존에 좋았어요. 또 뱃살이 좋은 것도 있죠. 외부 충격에 한 대 맞아도 덜 아프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점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슬그머니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있죠. 저는 비만도 있었고 당뇨는 더 약 먹고 있고 탈모는 이거 봐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유전이에요, 유전. 비만일수록 탈모 확률이 5배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비만은 모든 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비만 생기면 또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살까지 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이미 대머리 된대. 비만, 당뇨, 대머리 중에 너 뭐가 가장 치명적이야? 그러면 대머리죠. 근데 모든 게 유전자 탓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바닷가 있잖아요. 해운대 사진을 1970년대 사진이랑 요즘 해운대 사진을 찍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사람들 완전히 달라요. 몸매가. 1970년대는요. 모든 남녀가 다 날씬했어요. 더 비교할 수 있는 건 이게 플로리다 사진인 거 있잖아요. 1970년대 플로리다 해변과 2020년대 플로리다 해변을 딱 비교해보세요. 사람들 몸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단지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그 와중에 유전자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유전자가 있긴 한데 어떻게 계속 들어와서 쌓으니까 된 거지 유전자만 준비됐다고 우리가 비만이 되는 건 아니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을 갖다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이런 거 했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탈모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비만과 당뇨는 유전자 탓하지 말고 내가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죠. 조절을 할 수 있게. 저는 약 갖고 조절하고 있지만 약도 좋아서 괜찮은데 약 먹기 전에 자기 운동이나 생활 습관, 식습관으로 조절하시는 게 젊은 분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되고 나니까 2011년부터 왔는데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져요. 그 94.8kg일 때부터 야는 살을 빼야겠다 해가지고 조금씩 빼고 지금 70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몇 킬로 빠진 거잖아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약간 되게 위험해져요. 예전에는 무조건 항상 평지로만 다녔어요. 가벼워지니까 자꾸 어디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험이 도처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정말로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조작을 해서 어떤 탈모나 비만 인자를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한 몇 % 된다고 보세요? 저는 조만간에 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약 갖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크리스퍼 유전자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뛰어나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이는 뭐냐면 남의 유전자를 또 갖다 넣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유전자를 조합하는 거잖아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이가 뭐냐면 정말 가위질 하듯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짜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곧 비만약 나온다 그러잖아요. 포도당을 세포가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먹어도 덜 흡수되니까 살이 이제 덜 찐다는 거지, 있는 살을 빼는 건 아니에요. 그 비만 치료제라는 게. 오해하시고 막 시커 먹으면 소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덜 들어가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살이 덜 찌는 거지, 쪄 있는 살을 빼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유전자를 바꾼다면 그게 가능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서 이미 많은 질병에 도전을 하고 있고 가격도 점점 싸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는 뭐 세계 몇 대, 5개 선진국 중에 한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10여 년만 버티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12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사는데 내가 빈곤 계급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그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많이 실망했죠. 왜 휴먼 게놈 프로젝트 했더니 인간의 유전자가 한 2만 5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야. 사람은 이 복잡하니까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바나나보다도 유전자가 적어. 거기다가 유전자 주도 좀 만들면 금방 뭐가 돼 해결할 줄 알았더니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딱 생각지도 않았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딱 생긴 다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쪽에,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 쪽은 이거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하시면, 특히 미리 이왕이면 나중에 다 오른 다음에 하지 말고 몇 개의 회사에 분산해서 해보시면 충분히 화성 탐사보다는 이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게 될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공률 확률도 되게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네안데르탈인 탓을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뿐만 아니라 우울증, 알러지까지도 사실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면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분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잘 없으니까 더 심해졌던 거. 물론 이제 거기에 한 유전자만 있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환경이 중요한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이탈리아의 베르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노인들 한꺼번에. 이탈리아 선진국인데 G7국인데 왜 그래? 근데 그 지역에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 10,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데르탈린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 3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유전자는 폐렴에 걸릴 확률이 2배. 그 다음에 또 인공호흡기를 달할 확률이 3배가 높은 거예요.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중증 환자들을 딱 보니까 33%가 그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인 무슨 삶을 살았길래 이걸 다 그러니까 일찍 멸종했죠. 특히 네안데르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명이 짧았습니다. 왜 짧은지 모르지만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들은 어린 시절이 없어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근데 옛날 사람이라고 유아기만 견뎌내면요 40살 이상을 다 살았어요. 근데 이빨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어금니 있잖아요. 어금니 밑에서도 위로 자라잖아요. 이빨이 있으면 위쪽은 어릴 때 나온 거고 아래쪽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보면 저는 이빨에 생기는 선들 같은 걸 보면 몇 살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호모사피엔스는 대개 9살까지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요. 네안데르탈은 4살까지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5시부터는 성인은 아니지만 뭔가 노는 게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9살까지 무조건 노는 게 일이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근데 네안데르탈은 4살부터는 뭔가 식량 활동을 해야 했던 거죠. 유아기가 없는 거예요. 유아기는 놀 때 어떤 게 생기냐면 창의성과 사회성이 생기는 겁니다. 애들 놀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다방구는 어떻게 하지? 오징어는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게임들을 궁리를 하잖아요. 그다음 사회성도 키워요. 놀이터 가면 항상 뭐 이쁜 누나, 착한 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껌 씹는 누나도 있고 침뱉는 형도 있어요. 사회성도 키워나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워나갔다는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도 잘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은 어린 시기가 없다 보니까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규모도 커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놀 때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놀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했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과 호모사피엔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만들었냐 만들지 못했냐예요. 바늘귀에다 추워지니까 바늘귀에다 실을 깨서 어떻게 좋든 나쁘든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과 다리를 가리고 추울 때도 식량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안데르탈은 그걸 받으려고 하지 못했어. 기껏해야 들쳐 있고 묶어 있는 거죠. 손과 발을 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해. 뭐 식량 활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식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후손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 후손을 남기지 못하면 짝짓기를 못하는 거예요. 멸종행위 뭐예요? 산 2개만 넘어가도 천녀총각이 만났는데 산을 뭐 50km 가야 돼. 천녀총각 어떻게 만나요? 기회가 없으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를 어떻게 바늘귀 있는 그걸 만들었을까? 처음에 그 쓸모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바늘을 만들었겠죠. 그냥 바늘 만들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야, 저 바늘에다가 구멍을 한번 뚫어볼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놀다 보니까 풀필이 불렀잖아요. 풀필을 불렀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심해. 근데 새뼈를
불어보니까 소리가 나. 어떤 놈은 긴 소리, 높은 소리, 어떤 낮은 소리 나네. 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뿔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여러 개 뚫으면은 다른 음을 내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의 뼈에다가 구멍을 뚫으니까 바늘 같은 게 필요했겠죠. 그 막 했으니까. 나중에 그 바늘에 맞아 구멍을 뚫을 수 있던 거죠. 그 덕분에 마지막 빙하기를 호모사피엔스는 잘 견뎌냈고 네안데르탈은 견뎌내지 못했던 거죠. 유아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훌륭한 생명이 됐는데 우린 점점 문명화되면서 아이들에게 노는 시간을 점점 줄여두고 있죠. 논다는 거 뭐예요? 어떤 규칙 없이 마음대로 이상한 짓 하나 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점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정글짐이 있잖아요. 술래가 오징어하고 두 바퀴 막 돌면 우리 꺾 올라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오금을 딱 걸고 오금이 무릎 뒤쪽이잖아. 우리 딱 오징어 그런 거였어요. 떨어지는 애 있어요.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아프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기상각에 우리는 높은 데 점점 뛰어내려. 여기서 점점 매년 조금씩 높은 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꼭 자기 오버한 친구 있어요. 6학년 형이 뛰어내리는데 3학년이 딱 뛰어내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 우리는 아직 저기까지는 아닌갑다.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부러지면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건 다리 났잖아요. 그렇게 위험을 가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성도 키우고 근력도 키워나가고 창의성도 키워나갔는데 우린 그 기회를 갑자기 어느 순간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마치 네안데르탈은 일찌감치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먹이 활동을 하듯이 성적 활동을 성적 수집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점점 우리 애들을 네안데르탈처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반성을 할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돌아갈 점은 구석기 시대의 삶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구석기 사람들은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했어요. 그럼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어요. 왜? 많이 일해가지고 해봐야 저장도 안 돼. 고기는 다 썩고 과일도 썩어버린다면 한 2-3시간 정도 일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마지막에 메모도 심장 내가 찔렀잖아. 그 뒷다리 한 개랑 내장은 내가 먹을 거야. 해봐야 소용이 없었고 어떻게 먹겠어요.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먹었습니다. 사냥을 잘하든 못하든 농땡이 튼 열심히 하든 다 비슷하게들 먹고 계급도 없었고 빈부 차이도 없고 살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시간이 적었다는 거예요. 얘들 구석기들도 3시간 일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이게 12시간 14시간 일하면서 사는 게 정상인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약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다들 경쟁을 하느라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간을 줄여보자. 우리가 이제 40시간 일하게 됐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토요 휴무제가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요 정말 화를 그렇게 내셨어요. 야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팡팡 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주일 5일 근무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랬어요. 다 5일 근무하는데 우리나라 망했나요? 더 잘 살아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하루에 2-3시간 일하고 모여서 까불고 놀면서 히히덕대고 잘 살았는데 우리는 자녀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딸하고 손잡고 산책을 일주일에는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석기 시대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게 혹시 아닐까. 근데 그게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줄이자 그러면 내가 승진도 못하는 것 같고 어려워져. 이거 어떻게 사회의 구조화돼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 법을 바꿔서 몇 시간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개인에게 너 결단을 해봐. 너 가족을 더 중요시해야지. 가족을 누군 가족을 사랑 안 해서 안 하나요? 다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